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부채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전체 기업 부채 가운데 20% 이상이 번 돈으로는 이자도 못 내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부채가 쌓이는 속도도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1년 전보다 10% 급증했는데요. 특히 대기업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기업 걱정은 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대출 증가가 꼭 기업의 경영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요 대기업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내유보금 또한 많이 갖기 때문입니다. 사내유보금이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요. 국내 100대 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은 지난 10년간 400조 원 가까이 늘어서 작년엔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이 충분한 거죠. 또 기업들의 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회사채 발행 대신 은행 대출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전력, 주택금융공사 등 초우량 채권이 계속 발행되면서 일반 회사들의 채권 발행이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근 기업들의 대출 증가가 기업의 경영난을 예고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공포감은 더더욱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5월 30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음악에 관한 이야기. 그중에서도 한때 음악 산업의 거대한 축복으로 불렸다가 또 재앙으로 불렸던 카세트 테이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 시대 사람이라서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 참 많이 들었는데요. 네. 진짜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죠. 거의 네. 2009년에 실질적으로 카세트 테이프의 죽음을 알리는 장례식을 공식적으로 치를 정도였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2009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네. 메이저 레이블사들은 전부 카세트 테이프 그 뒤로는 발매 안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2009년에 장례식을 치른 것도 프랑스의 가장 큰 출판사 중 하나였던 아세트가 예. 이 공식적으로 더 이상 카세트 테이프로 뭐 오디오북이라든지 아니면 예. 관련된 저작물들을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장례식을 치렀죠. 그렇군요. 근데 이 카세트 테이프가 세상에 처음 나온 건 언제입니까? 처음 나온 건 1963년이에요. 1963년 카세트 테이프를 개발해서 처음 세상에 내놓은 건 필립스였는데 우리가 알고 네덜란드의 그 회사 그러니까 예. 필립스의 엔지니어 출신인 루 오텐스라는 사람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불어온 그 지금 카세트 테이프를 뭐 본인이 개발을 하고 나서 사실 그 아까 카세트 테이프 장례식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몇 년 전부터 사실 최근에 카세트 테이프가 다시 좀 복고풍으로 맞아요. 레트로 열풍으로 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이 개발자인데 만든 최초의 발명자인데 이분이 사람들이 왜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지 이해가 안 된다. 본인이 개발자인데 네. 요즘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좋은 기술이 많은데 왜 굳이 음질도 나쁘고 노이즈도 많은 초창기 기술의 산물을 듣는지 모르겠다. 뭐 이랬는데 어쨌든 루 오텐스라는 사람이 카세트 테이프의 최초로 개발했고 1963년에 필립스가 루 오텐스의 개발팀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당시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자기 녹음 테이프를 독일 베를린 무역 박람회에 내놓으면서 세상에 처음 등장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예전에 원통형으로 네, 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착안해서 만든 것 같아요. 원통형도 있었고 그 63년 그러니까 사실 60년대 접어들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원통형 그 자기 그 테이프 같은 경우에 예. 녹음 테이프 같은 경우에 너무 크잖아요. 부피도 크고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필립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 역시 그 뭐 독일의 라디오와 오디오 제조사였던 그룬디와 미국의 음반 회사였던 RCA라든지 영국의 데카 레코드 같은 곳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릴 테이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테이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개발을 해 나갔어요. 그런데 63년에 필립스가 내놓은 것은 컴팩트 카세트라고 해서 당시에 나와 있는 모델 중에서 가장 작은 그 테이프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루 오텐스를 비롯한 필립스가 처음 카세트 테이프를 개발할 때
의도했던 바는 카세트 테이프를 잘 만들자라는 그 자체보다는 녹음기와 재생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필립스는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립스가 자신들이 새로운 형태의 녹음 그 저장 장치, 그러니까 뭐 카세트 테이프라고 부를 수 있는 컴팩트 카세트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장치를 활용해서 그 작고 뭐 어떻게 보면 녹음이 용이한 예. 이 카트리지를 네. 넣어서 녹음도 하고 플레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 목적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음악을 재생하기보다는 녹음이었네요. 녹음이요, 녹음. 그러면서 이 필립스가 녹음기와 재생기 기계를 만드는 데 더 관심이 많았는데 예. 대표적인 그 사례가 바로 필립스와 일본의 소니의 협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베를린 무역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루 오텐스와 필립스가 일본 소니 관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니에다가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만든 이 카세트 테이프 괜찮지 않냐? 녹음과 재생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즉 카세트를 소니도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기술 사용료, 즉 라이센스 비용으로 우리에게 기계 한 대당 25엔을 달라. 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근데 당시에 소니는 베를린 무역 박람회에서 이 필립스가 만든 카세트 테이프를 보고 너무 그러니까 반했어요. 예.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 소니 같은 게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소형화하고 한 손에 들어오는 그런 작게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는데 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그 테이프들 예. 중에서 필립스가 만든 게 제일 작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니 입장에서는 대단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는데 훗날에 소니의 회장이 되는 이 오가 노리와라는 당시 임원이 필립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아니 관심 안 해. 있는데 왜요? 예? 안에 협상이죠. 아, 밀당. 협상으로 밀당. 잘라버려요. 그리고 예. 필립스가 그러니까 라이센스비를 그럼 25엔에서 6엔만 주세요. 야, 라고 협상 낮춰요. 잘했네요. 협상 잘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니의 임원들은 괜찮다.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오간 오리온은 아예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한 푼도 못 줘. 라이센스비 한 푼도 못 줘. 그냥 우리에게 이 기술을 주면 우리가 녹음기랑 재생기를 만들게. 카세트를 만들게. 근데 돈 달라 그러면 오늘 안 해. 야. 라고 해서 결국 필립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라이센스비를 포기합니다. 그럼 필립스는 이 카세트 테이프를 발명해 놓고 돈은 한 푼도 못 번 겁니까? 아니요. 아주 많이 벌어요. 어? 아주 아까 많이 로열티 못 받았다면서요. 네. 당시에 소니 오간 오리오가 필립스에게 한 푼도 못 준다라고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네. 이 소니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이 카세트 테이프라는 형태의 그 장치가 필립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아까 말했던 그룬디라든지 RCA라든지 데카도 뭐 심지어 모양과 크기가 다를 뿐이지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소니의 이제 오간 오리오 같은 경우에 필립스와 협상할 때 필립스가 라이센스비를 요구하면 소니는 라이센스비를 요구하지 않는 그룬디와 손을 잡겠다 이렇게 엄포를 놔버려요. 네. 그러니까 필립스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게 자신들은 이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면서 동시에 녹음기와 재생기를 생산할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소니가 그룬디랑 손잡고 가버리면 본인들이 만든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녹음기 숫자는 자기들밖에 안 만들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소니가 그렇게 돼버리면 일본의 마츠시다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도 그룬디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앞으로 자신들이 진출하고자 했던 녹음기와 재생기 사업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소니의 조건을 다 들어주자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게 필립스 입장에서 신의 한 수가 돼버려요. 왜요? 소니가 필립스와 똑같은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 재생기를 카세트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니까 예. 필립스의 예상대로 일본의 다른 회사들도 다 따라옵니다. 예. 자료를 찾아보니까 1966년 1년 동안 필립스의 카세트 테이프를 활용한 녹음기, 그러니까 필립스의 카세트 테이프 규격을 사용하는 녹음기가 25만 대 이상 판매가 됐고 예. 불과 2년 후인 1968년에는 미국에서만 85개의 제조사가 240만 대의 카세트를 생산해요. 대박이 났네요. 네. 근데 필립스는 일단 라이센스비는 못 받았죠. 예. 하지만 카세트 테이프의 표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룬디를 비롯한 RCA나 데카 같은 필립스 것과 크기와 모양이 다른 카세트는 이제 시장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필립스는 60년대에 있었던 카세트 테이프 표준 경쟁의 최종 승자가 됐고 예. 이후에 필립스가 만든 카세트 테이프는 1,000억 개 이상 팔려나갑니다. 네. 돈은 어떻게 번 거예요? 필립스는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해서 아, 카세트 그리고 판매도 테이프를. 하고 자기들도 녹음기와 플레이어를 카세트를 판매하는 거죠. 아. 테이프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저기가 원조래. 필립스게 제일 좋아. 원조니까 이러면 당연히 잘 팔리고 다들 이미지도 좋았겠네요. 네, 원조를 찾게 되죠. 그러니까 예. 원조라는 이미지 또 표준 경쟁의 승자라는 좋은 이미지 덕분에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카세트 테이프를 팔 수 있었고 자신들이 원했던 카세트 기기도 팔아서 큰 돈을 벌게 되는데 하지만 필립스가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예. 소니만큼은 못 벌어요. 어떻게 보면 소니는 필립스가 만든 카세트 테이프 덕분에 8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의 반열에 올라섰으니까 소니야말로 1960년대 카세트 테이프 표준 경쟁의 최종 승자,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소니가 이렇게 그 강성했었던 시절, 네. 저도 소니의 매출에 현격히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부자셨네? 바로 워크맨 때문이죠. 부자셨네요. 저는 워크맨은 없었어요. 아, 그럴 리가요. 저는 마이마이라든지 삼성전자에서 만든 마이마이라든지 뭐 옛날에 요요, 예, 요요, 네. 대우에서 만든 요요, 그리고 LG에서 만든 당시 금성사죠. 금성사에서 만든 아하. 자키. 아하도 있었어요. 아하가 자키 후속 모델. 아, 그렇군요. 자키 다음이 아하 프리 이렇게 프리, 넘어가요. 맞아요. 예. 그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제일 좋았던 그 휴대용 워크맨 스타일의 그 휴대용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아이와 건가? 아이와 거요. 네. 저도 있었어요. 그랬을 거예요. 이 그 우리나라 거보다 일본 게 조금 그때 작았거든요. 네, 맞아요. 아,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90년대에는 사실은 일본 게 훨씬 더 슬림하고 좋은 모델들이 많았어요. 그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80년대 워크맨, 소니의 워크맨이 유행하고 나서 너도 나도 사실 그런 스타일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생산을 했는데 90년대 들어서 소니가 더 컴팩트하고 더 슬림한 모델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건전지였어요. 네. 건전지가 사실은 AA 건전지라든지 AAA 건전지를 넣게 되면 건전지의 부피 때문에 그렇네.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소니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뭐냐면 바타입의 배터리, 예. 그러니까 껌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껌 배터리, 그러니까 껌통처럼 생긴 그러니까 껌 배터리를 만들어서 슬림하게 만들어냈는데 어쨌든 이 워크맨을 소니가 만들어내면서 소니는 카세트 테이프의 최대 수혜자 그리고 동시에 카세트 테이프 표준 경쟁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최종 승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오죽하면 카세트 테이프를 처음 개발했던 게 필립스의 루 오텐스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워크맨을 개발할 생각을 못한 거다. 아, 그렇네요. 1979년 7월 1일에 세상에 이 소니 워크맨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 소니 워크맨은 기존의 레코드판 LP를 완전히 누르고 20세기 음악 매체의 슈퍼스타가 카세트 테이프로 등극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1등 공신이에요. 예. 한마디로 필립스가 카세트 테이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면 소니는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루 오텐스와 필립스가 그토록 원했던 카세트 기기의 표준을 필립스가 아닌 소니가 만들어냈어요. 이 때문에 루 오텐스가 생전에 워크맨을 생각하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워크맨은 처음 개발 단계에서 그리고 시제품이 나왔을 때 시장 조사와 반응 조사 하잖아요. 마케팅 팀이나 회사에서. 근데 그때 조사 결과 최악이었어요. 왜? 소니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소비자들, 언론, 전문가 반응 조사에서 네. 이건 100% 망한다. 이걸 세상에 살 사람이 어딨냐. 소니가 망하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혹평이 나왔던 그래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루 오텐스나 필립스가 워크맨을 생각하지 못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살면서 가장 편히 썼던 제품 중에 하나가 워크맨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왜 혹평을 받고 망한다고 한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녹음 기능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 오텐스를 비롯해서 필립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의 원래 목적은 녹음 기능이에요. 녹음이에요. 녹음. 예. 소리를 녹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필립스가 만든 이유가 좀 더 작은 사이즈의 오디오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녹음기를 좀 더 적게 만들려고 했던 거고 예. 개인이 보다 더 쉽게 녹음하고 카트리지를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워크맨에는
녹음 기능이 없었어요. 네. 오직 플레이 기능만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70년대 중반까지 카세트 테이프의 음질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음질이 나쁘기 때문에 좀 제대로 소리를 들으려면 좋은 스피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워크맨은 스피커도 없어요. 이어폰과 헤드폰으로 들으라 그래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그리고 언론들은 그랬죠. 아니 세상에 누가 그렇게 답답하게 음악을 듣냐. 이건 뭐 망할 수밖에 없다. 예. 게다가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워크맨처럼 작은 사이즈의 플레이 기기를 만들려면 부품 하나하나의 단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기존의 녹음 카세트보다 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가격도. 네. 실제로 워크맨이 큰 카세트 녹음기보다 더 카세트 플레이어보다 더 비쌌죠. 따라서 이런 시각에서 보니까 소니 워크맨은 녹음이 안 되는 녹음기, 그다음에 오디오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녹음기, 플레이 기기, 그리고 기본을 망각한 제품.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고 비싸기만 한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시 직전까지 혹평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오죽하면 이 소니에서 워크맨을 개발한 사람이 이라 미츠로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주위에서 워낙 비판이 쏟아지니까 완전히 움츠러들어서 예. 원래는 작으면서 소리가 좋은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워크맨입니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해요. 결국 이 사람은 뭐 소니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죠. 네, 근데 이제 그 뉘앙스가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고 일종의 실패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진짜. 하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소니가 워크맨을 출시한 이후 20세기 세상을 바꾼 기술, 예. 전 세계인의 생활 양식, 그리고 개인이 음악을 듣고 소비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꾼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워크맨이 등장하면서 예전에 소피 마르스 주연의 영화 라붐 보셨어요? 아, 그럼요, 기억하죠. 라붐 보면 이제 유명한 명장면 나오잖아요. 시끄러운 음악이 가득한 파티장에서 남자 주인공이 네. 그 소피 마르소 등 뒤에서 이렇게 네, 헤드폰을 그렇죠. 헤드폰 씌워주고 네. 거기서 리얼리티 음악, 네. Dreams, My 뭐 그렇게 Reality. 부르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네. 뭐,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리 시끄러운 공간, 그리고 내가 있는 공간이 그 어디라도 이제 워크맨이 있으면 나는 나만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워크맨 때문에 음악을 듣게 돼서 저도 사실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던 세대인데 네. 한때 워크맨 이 카세트 테이프를 가리켜서요. 음악 산업의 거대한 축복이자 또 재앙이기도 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니의 워크맨이 세계적인 인기를 끄니까 우리가 81년부터 삼성의 마이마이를 시작으로 뭐 아하프리, 뭐 자키, 요요 등등의 우리나라에서도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대세로 자리를 잡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휴대용 그 카세트 플레이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맞아요. 음악을 들어요.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 중에서 90년대를 사셨던 분, 그리고 30,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했던 마이마이, 아하, 요호, 워크맨, 요요, 워크맨, 파라소닉, 내셔널 아이와 같은 산요 같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셨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음악을 들었던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네. 이는 곧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고 팝과 대중가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소비가 증가했다는 걸 뜻합니다. 예. 실제로 워크맨이 출시되고 불과 4년 만인 1983년에 전 세계 음반 시장에서 카세트 테이프의 판매량이 LP 판매량을 추월해요. 이야. 이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 카세트 테이프의 판매량이 그러니까 LP를 넘어섰다는 건 또 하나가 뭐냐면 음악을 좀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테이프 가격이 4,000원에서 한 6,000원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5,000원이 주로 많았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음반 시장 자체가 획기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네. 게다가 카세트 테이프는 더블테크 카세트 같은 카세트 녹음기 이용해서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원가가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그걸 5, 6,000원에 팔아요. 음.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음악을 소비하고 더 싼 원가로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이 구조는 음반업계를 비롯한 음악산업계에서는 정말 축복 그 자체였죠. 근데 재앙이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재앙은 왜냐하면 카세트 테이프의 원래 개발 목적이 재앙이 돼버렸어요. 개인이 손쉽게 누구나 녹음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예. 이 원래 목적이 재앙이 돼버렸는데 거의 모든 음반들이 카세트 테이프로 출시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더블테크 카세트 녹음기를 이용해서 소위 공테이프라고 부르는 예, 기억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어있지 않는 카세트 테이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만 골라서 녹음을 하고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로 가득한 믹스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 연인들에게 선물 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지인이나 연인들에게 생일 선물이나 뭐 아니면 뭐 기념일 선물로 많이
줬죠. 예. 여기에 한국은 길보드라고 불리는 음반사가 아닌 곳에서도 복제 카세트 테이프를 손쉽게 만들어서 유통시켰거든요. 쉽게 말해서 길거리마다 리어커에 카세트 테이프가 맞아요. 가득 차 있는 이 길보드에서 파는 테이프들은 1,000원에서 1,500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복제가 쉬워지니까 저작권을 훼손하기 그렇죠. 쉬워져 그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개인도 저작권을 훼손하기 시작하고 음. 그리고 이 저작권을 훼손해서 뭐 돈을 버는 전문적으로 돈을 버는 길보드 같은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니까 이 사실은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하는 쪽과 기기를 만드는 쪽에서는 길보드나 불법 복제한 것들로 들으면 기기에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예. 웬만하면 정품으로 들어라 이랬거든요. 네. 그리고 음질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젊은 층들은 신경 안 썼어요. 그럼요. 그러면서 오히려 카세트 테이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음악 시장 매출이 잠시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이 원인으로 음원 복제 확산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또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이를 인해서 저작권 문제를 전전긍긍하게 됐죠. 오늘 추억 어린 소식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네, 저 이 행사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지금 대만에서는 컴퓨텍스 네.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아주 역사가 오래된 행사입니다. 1981년도부터 시작된 행사고요. 그래요? 컴퓨텍스 약자가 컴퓨터 엑스포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컴퓨터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예. 것들을 보여주는 곳이고요.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제 IT 박람회인데 우리가 뭐 CES나 뭐 IFA, 뭐 MWC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만 이 대만에서 열리는 이 컴퓨텍스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은 이 컴퓨텍스가 대부분 이제 대만이 원래는 2000년 초반 혹은 아니면 그 뒤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 부품 쪽을 엄청 잘하고 있던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보시면 이른바 이제 중저가 노트북 브랜드들이 이 대만 회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의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은 뭔가 와우하고 신기한 기술보다는 예. 당장 팔리는 것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오히려 이 컴퓨텍스는 조금 더 지금 당장 바이어들에게 거래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일반 사용자보다는 B2B를 하시는 분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행사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좀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한 2010년 이후로 예. 예전에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부품 회사만 참여하다가 예. 또 대만 하면 또 반도체 회사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2010년 이후에 반도체 회사들이 또 여기 쇼에 같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 반도체에 대한 소식들도 좀 나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만이나 위치 자체가 뭐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다 4시간 만에 도착하고 또 시차가 없다 보니까 약간 아시아에서 중요한 쇼 중에 하나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업계에선 소문이 났던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이상 제대로 이제 행사가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좀 크게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CES 같은 곳은 미래를 미리 본다 이렇게 해서 관심의 대상일 수 있지만 네. 이 컴퓨텍스 여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전시되다 보니까 관심이 덜했는데 자 그럼 오늘부터 공식 행사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제는 연설 시작했고 그렇죠. 오늘은 어떤 것부터 포문이 열렸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는 게 예전에는 아까 정말 B2B,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챗GPT나 생성형 인공지능 나오고 나서 이 반도체 쪽이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 대만에 좀 관심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TSMC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거의 대부분 전 세계의 그냥 반도체를 거의 다 맡아서 만드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대만에 관심이 많았고 또 이번 이 행사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지금 거의 뭐 대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젠슨 왕 있잖아요. 예. 근데 젠슨 왕 CEO가 원래 이제 대만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는 듯한 이 엔비디아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 지금 이번에 기조 연설을 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조 연설 때문에 이제 상당히 뜨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공식 행사에서 오늘 이제 쇼가 조금 열리긴 했는데 오히려 어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면 어제 ARM하고 예. 엔비디아 이 두 회사가 이제 기조 연설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뭡니까? 일단 ARM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또 ARM도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예. ARM은 원래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같은 데들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TSMC가 그런 설계도를 받아서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ARM은 그 위에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는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해선 다양한 IP, 지적 재산권들이 있어야 되고 예. 다양한 연구 결과들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ARM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ARM의 어떤 IP를 받아서 엔비디아가 그것을 가지고 반도체를 설계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반도체 설계의 최전선에서 다음 세대는 무엇을 만들까에 대한 컨셉이 나오는 데가 어떻게 보면 ARM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RM이 처음에 얘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확실히 AI가 모든 것을 이제 바꾼다. 심지어 ARM 같은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도 AI 인공지능 덕분에 복잡성이 덜어지고 반도체를 만드는데 전력 효율도 강조되고 또 발열도 낮춰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고요. 예. 가장 의미 있었던 게 우리가 보통 이런 반도체 쪽에서 얘기 많이 했었던 게 이른바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은 2년마다 이 성능이 2배씩 올라가는데 그 연산 속도가 2배가 올라가는 방식이 트랜지스터 수, 그러니까는 반도체 안에다가 수많은 반도체를 아주 조그만한 걸 계속 집적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성능을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ARM에서 얘기한 게 이제 그게 끝났다. 한계가 왔다. 예. 그러니까 같은 어떤 특정 사이즈에 더 이상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쪼개서 2배씩 늘리는 게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런 반도체를 하나로만 쓰는 게 아니라 두세 개를 붙여서 예. 그래서 마치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2배 성능을 못 내니까 예. 반도체 2개를 같이 붙여서 뭔가 이게 그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것, 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의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요이때 준비 시작해가지고 예. 100m를 혼자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 예. 이 100m 달리는 거를 이 구조 안에서 두 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치면은 준비 시작했을 때 실제 시간 자체는 뭐 예를 들면 10초가 5초로 줄진 않지만 50m씩 쪼개서 둘이 같이 달리는 거잖아요. 일종의 뭐 릴레이 경기 같이 뭐 하는 그런 거죠. 거군요. 이제 예. 그렇게 되니까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ARM에서 말하는 게 그럼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작은 어떤 칩에다가 뭔가 집적하는 건 어려우니 예. 그냥 이것을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각자의 기능을 나눠주는 방식을 하자. 예를 들면 뭐 음악을 들을 땐 음악용 뭐 예를 들면 이건 예시긴 하지만 뭐 예. 게임할 때는 게임용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또 엔비디아랑 같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우리가 이제 그래픽 카드 GPU 쪽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ARM하고 엔비디아가 CPU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이 슈퍼칩 기반의 슈퍼컴퓨터 CPU를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에 탑재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RM과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새로운 이제 인텔이 아닌 또 예. 다른 CPU의 시장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ARM 말씀드린 대로 얘네는 이제 원래는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만 있는 거지 직접 설계를 하거나 만들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얘기했던 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를 붙이거나 나눠야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그 만들어주시는 분들한테 SOC,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데들한테 이것저것 시키는 게 속도가 느리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직접? 직접 만드는 쪽에 설계하는 쪽에 뛰어들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좀 같이 얘기한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워낙 요즘 치고 나가다 보니까 젠슨항의 어떤 발언들은 여기저기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대학 졸업식에 가서 한 발언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에 젠슨항이 대학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상당히 의미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일단은 국립대만대학교였고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의 뭐 젠슨항이 대만의 영웅처럼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 같은 곳에서 이제 졸업 연설을 한 거죠. 근데 이 졸업 연설을 할 때 좀 의미가 있었던 몇 가지를 보면 일단은 AI를 활용하지 않는 회사는 도태될 것이다. AI에 능숙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AI는 또 대만의 황금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이 실제로 이 젠슨항의 이번 연설을 본인의 부모님들도 앉아서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금이 환영한 그렇네요. 이런 느낌에 가까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급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적응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984년도에 본인이 오리건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예. 평면 스크린과 스마트폰은 없었다. 하지만 컴퓨터 혁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더 복잡한 세상을 마주하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 있는 상황이 마치 처음에 본인이 졸업했을 때와 비슷한 40년 전과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모든 걸 혁신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 거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 질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무조건 달려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지금 걷지 말고 뛰라. 그래서 인공지능은 오늘날 사람들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척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죠. 워낙 이제 본인이야 이런 쪽에 능수능란하니까 계속 네. 뛰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점점 잠깐 쉴까 했던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요. 젠순왕의 말이 옳은 거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일 폭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실제로 보면 지금 뉴욕 증시 시가총액 순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다음에 엔비디아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 네 개 회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재,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뭔가 쓰거나 사용하는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뭐 정말로 파워 유저들은 그래픽 카드를 소비자들이 직접 사시지만 대부분은 컴퓨터에 탑재되어 있는 걸 사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치면 거의 기업 대상, 그러니까 B2B에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뉴욕 증시 시가총액 5위라는 게 상당한 크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역대 미국 기업이 하루 시가총액이 쭉 올라서 한 번에 증가된 순위가 나왔는데 그 순위에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5월 25일 날 급상승한 적이 예.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미국 역대 기업 증가분 순위 3위라고 해요. 역대 3위요. 네, 역대 3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분명 엔비디아가 좋은 회사인 것 같긴 한데 너무 지금 주가가 고평가돼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다가 말 그대로 역대급 실적이 나오니까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봤었던 이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이러다가 진짜 그냥 나머지 것들 다 휩쓸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경제 플러스에 특히 김덕진 소장님 코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건 급등하기 전에 와서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급등하기 4일 전에 제가 갖고 있던 엔비디아 다 팔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분석하는 거랑 주식이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분석가는 분석을 주로 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정말 주가 폭등하고 젠스왕의 발언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는 거는 정말 기술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른 회사랑 차별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떤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아니면 엔비디아의 지금까지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반도체 회사랑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이들은 하드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드웨어와 플랫폼 혹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합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의 방향이 우리가 있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기업에서 본인들의 부품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본인들의 어떠한 AI 인프라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그것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뭐냐면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결국 엔비디아의 가장 AI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쿠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이 쿠다라고 하는 게 결국 지금의 엔비디아가 뭐 다른 그래픽카드 회사들과 가장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픽카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말고도 원래 이제 라데온이나 ATI 뭐 이런 회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엔비디아가 잘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기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GPGPU라는 말입니다. GPGPU요? 네, 그러니까 GPGPU가 뭐냐면 제너러티브하게 GPU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GPU는 게임을 위해서만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게임을 위해서만 있는 기술을 일반적인 AI에 쓸 수 있게 모든 연산을 할 수 있게 한 기술이 GPGPU라는 기술이에요. 예. 근데 그걸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을 한 가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환이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은 예. 사용자는 뭐 그냥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예. 그 프로그래밍의 언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언어들이 대부분 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컴퓨터의 CPU, 예. 그러니까는 컴퓨터의 뇌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CPU에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C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즘에 파이썬까지 원래 이런 건 다 CPU를 위해서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근데 이 CPU를 위한 계산은 중요한 거는
한쪽으로는 엄청 빨라요. 예. 그리고 똑똑해요. 근데 얘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엄청 똑똑한 뇌를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무어의 법칙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속도가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GPU라고 하는 녀석,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녀석은 예전에도 쓰는 걸 생각해 보면 게임 같은 거 볼 때 그래픽이 화려한데 빠르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렉이 걸리거나 약간의 좀 흐릿함이 있어도 예. 그래도 게임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잖아요. 예. 그걸 잘해주는 게 GPU거든요. 근데 그걸 잘하려면은 병렬 연산,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아까처럼 나눠서 뛰는 것처럼 여러 개가 나눠서 뛰어서 얘 자체 하나만 보면은 CPU보다 똑똑하진 않지만 이 안에서 여러 개를 나눠서 뛰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인공지능을 할 때 되게 유리한 게 예. 인공지능을 한다라고 딥러닝을 한다는 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행렬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행렬이라고 수학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행렬이 이렇게 해가지고 X축, Y축 1010 이렇게 해서 표가 있는데 예. 이건 대각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 방식이 달라요. 그럼 이 계산 방식이 다른 것을 프로그래밍 하게 해주는 언어가 쿠다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CPU를 위해서 계산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데 예. 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이 GPU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변환해주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뭔가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이 내가 분명히 GPU가 좋아서 쓰고 싶은데 이게 딥러닝에 좋다고 하는데 내가 따로 뭔가 또 프로그래밍 배워야 돼? 라고 할 때 엔비디아가 걱정 마세요. 저희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랑 그다음에 이 쿠다를 쓰시면 원래 하시던 프로그래밍처럼 하시면 그게 이런 병렬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모든 연구가 갑자기 이 GPU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의 이러한 형태가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외에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의 대부분의 기술을 보면 하드웨어랑 플랫폼 서비스가 같이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직접 만들고 그것을 개발자들 쓸 수 있는 마치 이제 애플이 B2C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치면 엔비디아는 B2B에서 예. 마치 애플처럼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장님 말씀이 너무 기술적이어서 제가 뭐 다는 이해는 못하지만 뭐 혼자 뛰는 걸 병렬적으로 숙제를 나눠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게 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인공지능이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위인데 이 너무 독주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기업은 못합니까? 우린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누적된 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쓰게 하려면 그 개발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만든 디바이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어떤 반도체에 예. 쓸 수 있게 또 변환을 해주는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방식은 그렇게 일반 개발자들용 말고 자기네들만 쓰는 용으로 만드는 이쪽에서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본인들만을 쓸 수 있는 반도체 이런 것들 좀 연구 들어가서 비메모리 쪽에서도 최근에 좀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젠슨왕이 대만계에서 TSMC에만 발주하는 게 아니라 기술 우위는 반드시 있긴 있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1923님, 7552님이 신청해 주신 라붐 1편의 주제가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로 골라봤습니다. 두 분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점심 후에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요. 저는 이 곡 전해드리면서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아침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